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여러분의 MC 손종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강은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예, 오늘 아침은 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확실히 이번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제 기온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충남 어느 지역은 영하 19도, 그렇죠. 대전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 그랬는지 네. 이번 닥친 추위는 너무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매서운 추위 속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대전시 오정동의 한 식당 건물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고요. 또 세종시 그 조치은읍의 한 목욕탕에서 일찌감치 목욕하러 나오신 어르신들 세 분이 감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강은선 기자가 합동 감식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경찰과 이제 그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네. 일단 그 감전사로 이제 추정이 되는 만큼 그 온탕에 있는 그 기포 발생기에서 이제 그 전기가 흐르지 않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된 건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를 하나하나 강은선 기자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번엔 기사 회생할까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대전의 지역 화폐이죠. 그 대전 사랑카드가 올해 그 이용액이 이제 거의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대전시가 이제 올해 지역 화폐 예산으로 세운 게 290억 원이 좀 넘었는데요. 이 중에 사용된 액수는 4분의 1 정도 불과한 70억 원이었습니다. 또 이 중에 국비로 83억 원을 받았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면서 60억 원 정도를 이제 반납할 처지에 놓였거든요. 근데 대전시도 이제 지역 화폐가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내년에는 본 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국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지역 화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3천억 원을 이제 내년 본 예산에 세우기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내년도 지역 화폐를 이제 다시 또 이제 살릴지 그 행보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임 전부터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 그렇죠.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장우 시장은 그 취임 전부터 지역 화폐가 이제 선심성 정책이라고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견지해 왔는데요. 취임하고 나서도 이제 그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이제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지역 화폐 예산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이제 다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화폐 월 한도를 이제 기존엔 50만 원이었었는데 30만 원으로 줄이고 또 이제 그 캐시백이라고 하죠. 그 환급 혜택을 기존 5%에서 3%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복지 대상자한테는 이제 그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은 반대로 5%에서 7%로 이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네. 12월에 막 많이 소진하려고 혜택을 좀 늘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실은 이번 국비 반영으로 네. 대전시 입장에서 약간 난감할 것 같아요. 대전시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한데요. 과연 지역 화폐 기사 회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대전시는 내년도 그 지역화폐 예산으로 이제 0원을 세웠습니다. 네. 한 푼도 세우지 않은 건데요. 다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이제 세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학원비 결제할 때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쏠쏠하게 맞아요. 했죠. 예.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번이나 전국 최초인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충남 그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인데요. 그 충남도 의회에서 지난 15일 그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박정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충남도에서 충남도 의회 그 주도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8년에도 앞서서 한번 그 전국 최초로 이제 폐지된 적이 있었었고요. 이제 특히 이번에도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그 7개 시도 가운데 인권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주도로 폐지한 거는 또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네.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의 인권을 좀 보장한다, 더욱더 강화한다 그렇겠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맞아요.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네.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도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 학생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교육 현장의 참여권,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권이라는 권리를 그 속에 담은 거예요. 네. 그리고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은 인권센터를 설립한다든가 또는 심의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립을 의무화시킨 점이 특색이면 특색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약간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권도 나오고 휴게권도 나오거든요. 네. 또 성평등에 따른 성의 다양성 이 부분도 나오다 보니까 약간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학교 현장에서는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한 이후에 그 학생의 인권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체감하는 변화는 교사의 폭언이나 체벌이 많이 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네. 또 이제 학교 규칙을 개정할 때도 그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영되고. 경향도 생겼고요. 이제 학생들 역시 인권 조례 제정 후에 이같이 이제 본인들이 인권을 존중받는다라는 그 입장을 낸 그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뭐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폐지하자 이런 운동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대표 발의한 그 충남도 의회 소속 그 의원들은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부 학생들의 학습권과 그 교사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데 교사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방해되는 휴대폰을 이제 하거나 혹은 그 교사들이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몰래 촬영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끼리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은 그 동영상을 이제 그 SNS에 올려서 유포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의 권리만 부각을 하고 그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인권 조례의 그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 인권 조례라는 이름처럼 그 학생들의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동안에 그 학교 구성원으로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는데 이 인권 조례마저 없어지면은 그동안의 어떤 그 노력도 이제 물거품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가결 소식이 전해진 뒤에 또 입장이 나왔어요.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제의를 요구하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도의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이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은 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차별과 폭력이 없는 그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걸 폐지를 한다면 교육적 가치는 이제 후퇴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그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폐지하는 거는 민주적 절차의 그 정당성을 이제 훼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이제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학교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겠죠. 그렇죠. 예. 교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교원의 교권도 실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럼요. 예.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제도 개선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강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네. 안전만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먼저 화면으로 통해서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철소에 별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제철소라고 불려요. 왜 자꾸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냐, 노동자들이. 우리가 돈 벌러 왔지 죽으러 온 건 아니지 않냐.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들리는 안전사고 소식. 반복되는 사고에도 현장의 안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출근을 멈춰야 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오전 충남 당진의 한 제철소에서는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안전난간이 부서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사고 며칠 전에 작성된 안전작업 허가서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는데요. 안전작업 허가서 이 자료를 보시면 사전, 그러니까 작업 전, 3일 전이나 전에 이제 현장의 어떤 이제 하청 노동자의 어떤 현장 개선 그리고 안전조치 요구 사항을 이제 여기에 표기를 하면 원청은 이제 어떤 걸 안전 대책을 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위험사항을 기재하면 원청이 확인해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시스템. 하지만 양쪽 필적이 모두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모두 작성하고 형식적으로 원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 내용 안에는 추락 위험, 전도 위험 등의 단어가 명시돼 있습니다. 추락사고의 위험에 대해 인지를 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이윤이 먼저다. 이게 포커스로 엄청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은 위험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못하겠다, 안전조치 해달라 하면 너 집에 가.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죽고 배고픔에 내몰려야 되고 그냥 참고 일을 하다가 이런 또 중대재해나 사고가 계속 나는 거죠. 아직 원인은 어떤 거다라는 게 수사 단계라서 말할 수가 없고 현장에는 여전히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한다? 이건 진짜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3월 2일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아연을 액체로 녹이는 포트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당시 작업장에선 안전 난간대도 없이 홀로 작업했고 생명줄 장치 등도 미흡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발생 건수는 총 449건이고요. 그중에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집계된 사고만 61건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올해 발생한 당진제철소 사고와는 불과 이틀 차이. 세종의 한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 디스플레이 업체의 직원이었고 협력업체로 출장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조사 중이라는 것만 알지. 그 현재 과정을 알지를 못하니까. 답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언론에 그걸 대응하기는 어렵죠. 조사 과정 중인데. 그럼 홍보팀이랑 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왜 없는 상황이세요?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으로 가봤지만 접견을 막아섰고요. 전화로라도 입장을 묻고 싶었지만 관련된 두 업체 모두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청년 김용균 씨 사건. 사건 발생 5년이 지났는데요. 오주기를 앞둔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고 그 결과 원청 대표는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진상규명만 제대로 되면 처벌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할 때도 그렇고 지면상에 다 그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는 다 그것을 부인하는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과 물증들 이런 것들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판결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이 있었지만 노동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당하는 거거든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발전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죽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사회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홍춘기 센터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만나본 영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사례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제 끄집어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맞습니다. 고 김용균 씨였는데 김용균법이 만들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5년 전 사건이었는데요. 네. 2018년도에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고 김용균 노동 씨는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이송되어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점검을 하다가 그 벨트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2인 1조로 작업 매뉴얼은 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균 씨는 혼자서 밤샘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청년 노동자의 이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산업 현장이 얼마나 안전 대책이 미흡한지, 또 하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대부분 외주화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또 원청 입장에서는 거의 하청업체에 그냥 맡기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김용규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무죄 판결이 나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원청 대표에 대해서 적용된 제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또 하나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겠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이 결국 안 된 것이죠. 네. 왜 안 됐냐면은 안전교육이라든가 작업지도 등을 실은 원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하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 대표에게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원청 대표에게까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이유로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요.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됐죠. 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청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더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것인지 먼저 이성규 회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가 되면은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중대재해를 보면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나오고 중대산업재해가 나오거든요. 시민재해와 네. 산업재해. 네. 예. 그러나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보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지금까지 시행되고 왔었던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그렇죠. 사망사가 발생했으면은 다 처벌이 됐어요. 됐는데 안전관리자나 어떤 감리,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처벌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람 외에 사업주나 지자체장을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고 책임자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0인 이상이나 50억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내년 1월 27일부터는 이제 50인 이내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노동 현장의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홍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9월 말에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51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체 업종에서 줄었고요. 대전청의 자료에 보면
83명 중에서 62명 정도, 12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현재 사고 사망자들이.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제조업 현장도 그렇고 기타 업종도 그렇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56%, 57% 정도 전체 사망 노동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올해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올해부터 의무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성면이 그대로 노출된 지하 대피소를 휴게 장소로 지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곳을 이용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기관지 질환을 호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게 됐고 사실은 정말로 경악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동청에 의해서 폐쇄 조치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좀 아쉬운 면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표를 심하게 처벌하면 그만큼의 중대재해가 줄어들까라는 것도 어떤 그 공식이 조금 미흡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벌은 처벌대로 하지만은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중대재해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중소사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앞에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성면에 있는 그 지하 현장이 위험한지를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고 그런 것이군요. 그래서 알면서도 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지만 모르면서 하는 게 안전무지거든요. 우리가 대형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 안전불감증보다 안전무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법의 강력함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 수립되는 것이 순차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가 이제 잘 시행되려면은 그만큼 이제 예방이나 교육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그게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첫 기소 사건 같은 경우 작년에 1, 2월에 어느 업체에서 이제 독성 화학 물질을 세척제에 사용하게 하고 또 이제 환기 배기 시설을 안 해서 이걸로 이제 16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감염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호 기소된 사건인데 지금까지 12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되어져서 그런데 한 분을 빼고는 모두 다 사업주들이 한 분을 빼고는 모두 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용균 씨 건 같은 경우 무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유가족과의 합의 조건을 이제 형량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들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가 원청에 의해서 제대로 들어지지 않는다 또는 거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이제 하청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원청에 잘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달만 했지 그 요구 수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일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률, 성과 이것이 더 중요하게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되는 거군요. 얼마 전에 이제 대전의 한 콜센터에서 원청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하면서 240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으로 가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는데 결국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자들의 처우나 안전의 문제가 결국에는 원청에서 의회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자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일터에서 안전한 권리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 또 이런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한 현장의 소리를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최근 손끼임 사고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한 기업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다쳤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변환을 했는지 저희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업체. 근로감독관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자율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까, 또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설마 이게 큰 중대재해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설마 증후군 때문에 그런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출 비용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로 생각하고 그런 인적 자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한층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산업재해 사고.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죽음만 놓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족들, 이 사람들도 다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한 가정이 깨지고 평생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노동자의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뜻하는 중대재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대책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엔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했고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를 준 후 실질적 적용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다시금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뭘까요? 저희가 중대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예 관련해서 정보를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정부, 노동자, 사업주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단순히 법 적용의 시기를 늦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이미 3년이 적용 유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2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대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용을 유예를 연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통째로 무력화하게 된다라고 좀. 반면에 현실적 문제를 토로하며 시행의 유예가 반가운 입장이라는 사업주들.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확대 적용일인 내년 1월 27일까지는 준비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유예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아 300인 미만,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사망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매뉴얼과 절차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 이력이 없어서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상 확보가 어려워서 등을 꼽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지난 여름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재도 수사 중인 상황에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반년 동안 수사 이루어져 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한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건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지금의 많은 인명 피해와 또한 오송읍의 농가들이 또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책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분명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100%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하차도 인근 약 400m 거리에 미호강이 있었고 교량 증설공사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설치한 상태에서 충분히 피해가 예상됐던 당시 상황. 중대 시민재해에 속하지만 아직 그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 세상을 간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참담한 일이죠.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명확한 경로를 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 50인 미만 사업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어떤 논란과 또 입장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지금 2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막 시행이 될 때는 지금 5인 이내는 절대 안 되고 네. 5인 이상인데 5인 이상 50 이내는 2년 후에 내년에 1월 27일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2년 유예 기간을 뒀던 그렇죠. 거죠. 그러나 이제 중소업체들 5인 이상 50 이내는 안전관리력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만약에 50인 이내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돼서 사망사고가 났으면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면 그럼 사업주는 벌금 수십억 내거든요. 그러면 그 조그만 업체가 모든 게 이제 폐쇄가 돼버리거든요. 네. 폐업이 돼버리면 기존에 남아있는 20-30명의 또 근로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러나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는 얘기죠. 극명하게 갈리죠. 하루라도 빨리 더 강력하게 해서 어떤 이런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중대재해처벌을 없애게 하자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쪽에 보면 아까는 그 논란에 대해서도 공통점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이제 유예 여부에 대해서 유예 연장이겠죠. 그렇죠.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춘기 센터장님 입장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 입장 어떨까요?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동계 입장을 말씀드리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들이 874명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707명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네. 아까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들이 더 늘었다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라면 국민이라면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예외시킨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노동계 인사들도 있고요. 제가 봐도 지금 이제 작년 이제 올해 3월이었죠. 고용노동부에서 의뢰해서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어느 정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한 81%의 현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런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현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준비 정도를 더 빨리 하게 하신 게 고용노동부의 역할인데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다가 그렇죠. 혹시나 이게 내 가족에게 닥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센터장님이 또 말씀이 또 와닿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이제 법률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상의 정책이겠느냐 여기에 또 의문점을 가져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비를 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준비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가 모르거든요. 우리가 안전 대책을 세웠냐면 세웠어요. 그런 안전 대책은 어린애들도 세울 수 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 세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 대책의 콘텐츠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효성이 확보되느냐. 그렇죠.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준비가 돼 있냐가 문제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콘텐츠가 실효성이 없는 준비성이었으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률로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어떤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대재해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장을 처벌해버리면 그 다음은 누가 일을 한다는 얘기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1월 27일 날 해야 된다, 이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중간적인 입장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어떤 입장이시죠? 지금 50명이라 하면 20인, 30인 정도. 그렇죠. 30인 정도는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력이나 좀 약하잖아요. 부족하겠죠. 영세하죠. 이 영세 업체들은 한 2, 3년은 더 유예기간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정부나 이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 육성하고 안내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인해서 뭐 제로 하는 것보다도 20, 30명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어쩔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은 한국노총에서 최근에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성과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던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제 컨설팅해주는 사업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 경영이라든가 시설 개선 요 3가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평균 3,1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용이요? 네,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3개월 동안 이 부분들을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의 준비 체계가 미흡하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노총에서 중요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3,100만 원 정도의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은 시설 개선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이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재해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용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중대시민재해로 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었던 뭐 지하차도도 지자체 관할 소속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되겠죠. 화면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충북 오송의 그 궁평 지하차도 참사 이것도 언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사고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감찰 결과 36명의 이제 관련 기관의 그 인원들을 이제 검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를 근거로 인해서 200명 이상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안전관리자나 지금 또 뭐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이제 그 지하차도는 청주시냐 아니면 충북도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만약에 청주시의 관할이다라고 한다면 청주시장이 잘못했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충북도지사다. 그러면 충북도지사가 이제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소속이냐가 1차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청주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문제거든요.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할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안전보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면피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처벌을 꼭 하겠다라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작년 이제 11월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독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으로는 이제 예방이 어렵다라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네. 이제 기업 스스로가 노사 자율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유해 요인들을 이제 없애도록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화해서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제도화를 기업 대상자들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했는데 예. 올해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들이 필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부의 이 로드맵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모든 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거든요. 산업 현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주나 정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난 이후에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들어가는 소모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안전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할수록 더 이익이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막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될 때만 저희가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또 이게 잊혀져서 잊어버리죠? 자꾸 이제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중대재해처벌법 내년에 1월 27일 시행 예정이었던 이제 52 미만 사업장까지 이제 확대가 진행될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홍춘기 센터장님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이슈들부터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또 시민재해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올해를 들어보면 유난히 또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무엇보다 또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사의 죽음 등 우리 사회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네. 자, 올 하반기에 시작했던 이제 시사M 지금 우리는 이제 6개월 차를 달려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내년에도 더욱더 지역과 밀착한 소식, 좀 더 신선한 접근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2023년도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해에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